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어디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한편 드는 생각으로는 윤석열을 어떻게 하는 요즘 말 표현하면 방법하는 방법하는 무당이 있으면 좀 돈이라도 들여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김태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퇴설이 조금 돌고 있긴 한데요. 네. 그 의견도 굉장히 나눠져서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자리를 계속 지키기를 바랍니다. 왜냐? 선거 때 나가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많이 이상해지죠. 예, 많이 이상해질 겁니다.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부디 방송에서 하는 저의 이 말이 모두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석열 사퇴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요일, 화요일 병가를 낸 데 이어서 수요일도 오후에 반가를 냈다고 합니다. 자, 요즘 같을 때 갑자기 휴가를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쵸.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은 드문데 유독 이렇게 병가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그렇죠. 최측근. 네. 최측근. 네. 볼드모트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그렇죠. 이게 볼드모어가 맞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볼드모어든 볼드모트든 어쨌든 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역시도 이 수요일 날 오전, 목요일 날 오전이라고 하네요. 목요일 오전에 반가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휴가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혹시 이렇게 뭔가 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저희도 혹시나 두 분이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조금 결과는 별로 없었던. 실제로 그래서 어디를 가셨다면서요, 우리 김태형 기자가? 네, 저희가 그 문호리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랑 이름 얘기도 되는 건가요? 한동훈 검사장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몇 번 찾아갔고요. 그 어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이 반가를 내고 오늘 반가를 내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후 반가를 냈다고 해서 혹시나 문호리에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오늘 이제 새벽을 새고 왔죠. 예, 지금 우리 김태형 기자 눈이 뻘건데요. 이 이유가 그겁니다.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요.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지금 열린민주당 기호 8번 비례대표로 기호 8번이네. 열린민주당은 8번 비례대표로 출마한 상태죠. 이분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 사퇴설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졌고요. 일부에서는 주말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갑자기 사퇴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어떤 분 말을 좀 빌리자면은 이제 오면초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나열을 해보면 일단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관이 올린 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좀 의혹이 제기됐고 총장 수장이라면은 조금 책임을 져라. 네. 그리고 대검 감찰본부장이 갑자기 감찰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볼드모트 검사장을 예, 그렇습니다. 감찰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그 장모를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연도 요 관련한 그 검언 유착기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민원연에서의 채널A의 협박 취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 유착 의혹이 있는 볼드모트 검사장님, 우리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볼드모트, 제가 갑자기 볼드모트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누구야? 라실 줄 모르겠는데 이 언론에서 이름을 미처 말할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좋게 볼드모트, 뭐 볼드모 어쨌거나 그 볼드 그 검사장님과 이 채널A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민원연에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다음 달 14일부터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이 아하.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래저래 사면 초과에 몰린 상태고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믿었던 게 사실 야권이지 않습니까? 보수 그쵸. 야권. 근데 지금 썩 그렇게 신통치가 못해요. 그렇죠. N번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요 검언 유착 얘기가 나오면서 N번방은 N번방대로 검언 유착은 검언 유착대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수 야권은 선거에서 좀 지리멸멸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썩 그렇게 성과가 좋을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뭐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어찌됐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를 들어가고 감찰을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지검의 장종철 서기관, 이 검사 대리인데요. 네. 4급 검찰 수사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직접 했습니다. 그 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장님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고 나셨는데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조사를 하시는 것이니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세죠. 네. 윤석열 총장의 말로 총장을 공격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범이라면 당연히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 공범이고 두 사람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생긴 것은 해당 범죄 이외에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하라고 또 종용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면은 당연히 사기죄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이거 사기죄를 저질렀다, 완성이 됐다는 걸 기수라고 하거든요. 그 범죄의 기수라고 하면은 범죄가 완성됐다. 이때부터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당연히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사기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사기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총장님과 총장님의 가족분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총장님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읽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 셉니다. 그저 한쪽만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아니 그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줄기차게 파헤치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의심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종합하여 추론되는 바로는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하도록 할 목적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지휘하고 수사를 했음에도 마치 경찰과 공모하여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합작해서 공작을 하고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총장님이 하시는 수사들이 모두 그런 식이었나?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중화일보 공소장 전면 공개를 했을 때 네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읽어보고 나서 조금 들었던 의아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공소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모두 40몇 번이 언급됐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서 이게 과연 그게 옳은 행동이었느냐, 이거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검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고소를 당하기 전에 그 기소가 되기 전에
보면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서 혐의 없이 그냥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등장하죠. 쓸데없이. 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가 조작 그 내사에 보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주가 조작 선수한테 돈과 주식을 맡겼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수사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황당한 건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근 혹은 가족은 약간 치해법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그 관련 그 기사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그래요. 마치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주장들 보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그 내사를 하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사를 하긴 했는데 김건희 씨란 건 아니다. 네, 마치 이거는 그렇죠. 하객진을 수사했는데 장영진을 수사한 건 아니다. 라는 느낌.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재단을 수사한 건 맞는데 유시민은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예. 거죠. 뭐. 참 요즘 검찰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재밌는 것이 부메랑이라는 말이라잖아요. 예. 부메랑이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메랑을 맞고 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림이 너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사문서 위조 그리고 감찰 무마 이런 키워드들이 너무 그때와 사실 똑같이 맞아떨어져서 네. 자, 부메랑이라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대검 감찰본부가 소위 말하는 볼드모트 검사장을 감찰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제로 지금 감찰을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야, 제가 이걸 왜 부메랑이라고 그런지 혹시 알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예. 뭐 아시다시피 검찰은 유재수 전 그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해서 감찰을 중단했다. 그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켰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자, 똑같은 걸로 하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뭡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선 대검 감찰본부에서 이 볼드모트 검사장에 대해서 내사를 착수하겠다, 감찰을 시작하겠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보를 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가 혹은 연차를 냈던 그날에 네. 이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문자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검 그 이제 공개되지 않은 예규에 따르면 감찰은 그냥 문자를 떠나서 통보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상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드러나기로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문자로 볼드모트 검사장을 감찰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뭐 이게 뭐 공개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속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대요. 네.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튄 거야. 아. 휴가를 내고 튀어버린겨.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지. 아, 거봐. 몰랐습니다. 이런 것 좀 취재해 오라고. 네. 예. 자, 그래서 이 대검 감찰본부장이 기다린 거야. 근데 가만히 그 다음 날도 안 나온대. 안 되겠다. 그렇다면 문자라도 보내자.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 문자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큰일 났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조선일보에 문자를 흘립니다. 감찰본부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두 사람이서 주고받은 문자인데 이게 어떻게 조선일보에 흘러갈까요? 흘려줬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러게요. 이거는 흘려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누가 흘려줬을까? 감찰본부장 아니면은 총장? 최측근일 수도. 최측근.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문자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감찰본부장이 절차를 어기고 감찰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은 항명이라는 말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취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항명인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냥
허가 안 받고 저 감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한 거를 보고 이거를 과연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던가요? 어떤가요? 없죠.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 공개되지 않은 대검 감찰본부 설치 규정에 따르면요. 네. 그 감찰본부장 이제 그러니까 고검장급인데 결과나 게시만 이제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찰본부 설치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규정은 아닌데 대검찰청에 엄연히 있는 현재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검 감찰본부장은 고검장급으로 검찰총장과 독립하여서 감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감찰 착수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감찰본부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를 총장이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찰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조치하여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검찰총장의 네. 보고를 받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감찰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감찰본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 감찰을 중단시키면서 했던 말이 너무 좀 의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녹취록을 보고 나서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찰을 하는 이유가 그 전문 녹취록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감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녹취록을 보기 위해서 이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감찰에 착수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순환논법이라 그러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전에 그 마트 갔을 때 본 적 있습니다. 되게 두껍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걸 자르려면 가위가 필요한데 저는 가위를 사러 간 거였거든요. 네. 아하하. 네, 그렇게 좀 안 맞다 너. 네. 웃기려고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감찰을 중단시킨 상태 아닙니까? 네.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의 수사를 맡긴 곳이 대검 인권부입니다. 그 왜 인권부에 갔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인권부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피기 그렇죠. 위한 부서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은 그 최측근을 피해자라고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권부라는 것은 저 뭐 검찰 뭐 참고인이라든지 검찰의 뭐 피의자로 온 사람이든지 이런 분들이 인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인권부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볼드모트 검사장이 뭐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얘기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찰이나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싸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언론이 사실 더 나빠 사실은. 네. 이 검찰 계속 지금 뭐 이게 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찰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하면 돼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시 삼고 있는 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언론 보도가 그리고 사실은 감찰이라는 것은 결국 징계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그 감찰을 통보한 것도 언론에 흘리는 그 총장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마치 항명이라는 듯 그리고 이 감찰 자체가 문제라는 듯 지적하고 있는 언론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요 얘기도 조금 더 다시 하고요. 네. 지금 이 감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감찰을 하라고. 이기 때문에 감찰을 해야지 인권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권부는 수사를 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전에 네. 이현주 변호사, 뭐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찰의 하도 이 그 내부 성문란, 그러니까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싫고 그다음에 그 검찰의 그 위압적인 분위기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왔다는 분이세요. 네네. 이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인권부에서 하셨다고 이거는 자기한테 가장 말 잘 듣는 부서가 거기니까 골라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자, 여러분 정말 두고 볼만 합니다. 두고 볼만 하는데요. 저는 이 감찰은 두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진짜 문제는 언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언론의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은 참 저희가 부끄러워요. 그지? 네, 조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취재를 하면은 기사에서 얘가 어떤 걸 취재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기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쓴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쓴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들입니다. 남이 쓴 글을 그대로 받아 쓴 것 같다. 네, 제가 보기도 그래요. 도대체 원본 기사는 어디에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누구 거를 뺏기고 누구는 또 누구를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기사의 가장 원조는 누구인가? 그렇죠. 예, 효시는 누구인가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 부끄러울 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야. 요즘 보면은 이 언론이 거의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건 다름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라인부터 딱 나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이 항명했다 검찰총장한테. 항명했다. 네, 예, 그러면서 어떤 데는 보면은 대검 감찰본부장이 법률을 어겼다. 관련 법률을 어겼다. 심지어는 감찰본부장 지가 만든 규칙을 어겼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사들을 보면요, 저희가 공개했던 그 대검 그 안에 있는 비공개 규정 같은 것도 한 번도 취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취재 안 해보고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쓰는 규정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찰위원회 규정이거든요. 감찰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감찰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감찰위원회에 이렇게 심의를 한번 받으라는 의미이지. 그렇죠. 감찰 시작을 할 때도 바로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쵸. 마치 감찰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감찰이란 거는 그 본인한테 먼저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 사안이 클 때는 주변을 빨리빨리 감찰을 해서 그 혐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죠. 밀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찰위원회에 꼭 뭐 보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감찰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감찰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 네. 감찰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거죠. 또는 감찰이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 한상대 총장이 최재경 당시 그 대검 중수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거든. 그럴 때 감찰본부장이 거부하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둔 건데 아니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온 동네 난리가 났는데 네. 그걸 감찰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감찰할 사안이 있으니까 감찰을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억지를 쓰는 것도 웃기고 굳이 막는 검찰총장은 더 웃깁니다. 그 며칠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한테 보낸 그 편지를 보면서 자기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대요. 왜? 기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없죠. 검찰이랑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 그렇게 했잖아. 그니까 아니 지들이 검찰총장도 날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그래? 왜 그렇게 모른 척이야? 모른 척은. 그렇죠. 심지어 그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한 문자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이제는 뭐 저는 검사와 언론의 유착이라 그러더니 조금 나와가지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검사장과 언론의 유착.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검찰총장과 언론의 유착. 이 단계까지 와놓고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찰권, 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면은 대검은 감찰을 해야 돼요.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먼저 할 수 있게끔 자체 감찰할 수 있게끔 여유를 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감찰하지 않거나 정말 중요한 사안 같으면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무부 감찰 규정을 제가 또 뒤져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네. 그러니까 저는 1차 감찰은 무조건 대검에서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1차 감찰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한테 대검에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주게 돼 있는데 안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건 너무 사안이 중요해가지고 검찰이 맡겨서는 안 되겠다거나 또는 이게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될 우려, 감찰이 잘 안 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랑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건은 딱 떨어지는 감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가 당장 감찰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정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물고 늘어져요.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중앙일보에서 뭐 어떤 사람의 전직 검사의 그 인터뷰를 따가지고 지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고 그러네요. 정권의 끈앞풀에 시정 잡배질이다라고 했는데 야 정말 시정 잡배들 여기 있네. 한동수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가장 그 많이 본 워딩은 그 우리법 연구회의 진보 성향, 정권과 가깝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사람하고 직접 이 사람이 김윤상 이 변호사랑 직접 얘기를 해서 내가 듣고 싶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하면은 그 옛날에 그렇게 나가서 나는 그 최동욱 검사총장의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고 싶다 해서 나갔던 그 사람은 내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아마 그 사람이지 싶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볼드모트 검사장 이 검사장의 행동이 감찰을 받아서는 안 되는 행동이란 말인가요?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김윤상 변호사의 한 말은 그 볼드모트 검사장, 아이, 깝깝해 죽겠네. 한동훈이가 감찰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 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내가 누구라도 지금 한동훈이 감찰 받아야 된다고 온 국민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검찰총장이면 읍참만속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동훈아, 네. 네가 감찰 받아야겠다. 받아야죠. 그래, 넌 역시 내 후계자답다. 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가 뭐 알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원래 모습 이거 알고 있는 모습이라 미래의 정상 아닙니까? 왜 비겁하게 여기저기 사람 끌고 와가지고 친위 부대 끌고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 욕하려고 그래? 이 비겁한 인간 아니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람에는 충성 안 하지 지한테 충성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지한테 충성하라는 말이죠. 네, 참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검찰총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네. 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훈아, 네가 이번에 감찰 좀 받아야겠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옷 벗어라. 네. 저는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제발 제 기대를 저의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리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장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9월 6일 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그날 그쵸. 갑자기 검찰이 확 냈던 바로 그 공소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에서 눈을 감고 들었다면 송인건 부장판사님이 돌아온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초 기소는 총장 직인을 직접 날인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인 파일을 스캔해서 임의로 만들어 위조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9월 6일 첫 번째 기소됐던 건 그 동양대에서 직접 날인을 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추가된 기소장에서는 집에서 스캔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날인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고 스캔했다는 거는 컴퓨터로 만들었다는 건데 네, 프린터로 붙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쵸.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날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동양대의 한 직원인데요. 이 직원이 그 정경심 교수와의 이렇게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틀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인주가 묻어나는 거냐. 네. 이게 도장을 찍혀 있는데 인주가 묻어나는 거냐. 왜 우리는 안 묻어나지?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애시당초에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게 위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 표정장은 뭐? 인주가 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데 검찰이 맨 처음 만든 공소장은 뭐?
인주를 인주가 찍은 묻어야죠. 인주가 묻어야 되는.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공소장은 애초에 뭐 거짓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9월 6일 이전에 이런 직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면 그러면 1차 기소가 없었을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9월 6일 이후에 수사를 해서 만들었다면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수사도 안 하고 일단 막 질러놓고 그 다음에 아니네 하고 공소장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어쨌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지. 예.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단 기소부터 해. 장용진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거 그 보통 이 주차 위반 자주 할 것 같아. 일단 주차 위반으로 기소. 그러고 난 다음에 주차 위반을 찾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소장은 우리가 주차 위반 위치를 잘못 알았네요. 공소장 변경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끼워 맞추지 말라고 기소부터 해놓고 그게 지금 현대 이 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날 재판에서는 굉장히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 파일이 재생되면서 그날 기사들은 그 직원이 정경심이랑 통화한 내용이 있다. 정경심이 이렇게 한 거에 이렇게 뭐 위조한 게 확인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네, 뭐 인주를 묻잖아요. 그래서 인주가 묻어나야 되는데 왜 내 건 안 묻어나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들어서 정경심이 위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위조라는 걸 자백했다는 자백했다고 나왔죠. 예,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정경심 교수가 진짜 위조를 했으면 인주가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왜 물어봐?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위조한 거 아닌가? 그럼 실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 같이 녹음을 하기로 동의가 된 상태였어요. 서로 녹음을 하기로 동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인주가 묻어나네 안 묻어나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주가 묻어나지 않으면 그 상장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직원. 네. 직원이 원래 그거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2017년 이후에 상장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건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위임 정결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요. 애초에 2011년, 2012년 이때는 그 센터장이 찍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사항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7년 이후 것만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이전 거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막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임 정결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누가 찍어야 되고 그러는데 2012년, 13년 그러니까 그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는 그 시점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르죠. 예,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 예,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증언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그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난번 재판에서 최성해 전 그 총장이 이제 표창장 위조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성해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랑 만난 날 그 자유한국당에선 표창장 관련해서 동양대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표창장 관련해서 뭐 그 대장이랑 이런 거 제출한 그러니까 표창장이 나간 기록을 달라. 근데 그 표창장 나간 기록, 그러니까 표창장 발부 기록 이런 거 자체가 없다며요. 그쵸. 대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달라고? 네. 대단하네. 그 시기가 너무 오묘합니다. 네. 자,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동양대 측에서 우리는 그런 대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표창장 발부한 기록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짜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요. 네. 이번에 채널A가 네. 그 제보자 X한테 했던 얘기. 예. 그렇죠. 그 돈을 줬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라. 안 줬어도 네. 좋다. 좋다. 네. 줬다는 말만 해라. 그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표창장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안 줬다고 말만 해라. 고발할 사람도 우리가 구해놨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저희는 해봅니다. 자,
부디 저희가 하는 이 얘기가 제발 상상으로 그치기만 바라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일방적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좁힌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랑해서 때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연이어서 이렇게 사법농단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 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증언이 헌재와 대법원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당시 헌재와 대법원이 왜 갈등을 벌였냐면은 이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한정위원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한정위원이요. 한정위원이 뭔지 아니?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아는 게 뭐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네. 김태형 기자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예. 네. 한정위원이라는 건요, 뭐냐면 위원은 위원인데 왕창 위원이 아니라 법원이 요렇게 해석하면은 위헌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지 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법률 그 자체를 위헌으로 선고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석하는 것만 위헌 이렇게 한정을 시켰죠. 그래서 이걸 한정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이 부분. 근데 이번에 문제된 거는 업무방해죄거든. 네. 업무방해죄는 뭐 요즘 많이 듣죠, 우리가. 어머니 좀 많이 듣죠. 네, 업무방해죄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입시비리. 그다음에 취업비리.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다 무죄가 나요. 그런데 유독 어디에서만 유죄가 났다? 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 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에서도 보장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자꾸 이렇게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인정하는데 헌법재판소 보기엔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업무방해죄 자체는 위헌이 아닌데 이거를 어디다 적용하면 안 된다? 노동쟁의에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한정위원을 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사실 기업들이 업무방해죄로 그 노동자들을 고소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고. 그렇지. 네.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노동자들은 거의 뭐 인생이 파탄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생각이었는데 대법원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이런 식이면은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해라 그래? 법률 해석은 우리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사실 한정위원을 놓고 이렇게 그 전부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좀 싸움이 있었어. 네. 그 대법원은 헌재한테 야 니들 한정위원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니들 거 아니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니 니들이 항상 제대로 해석한다는 보장은 어딨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는 한정위원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또 안 받아주고 막 그래. 아,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한정위원을 받아준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야간 시위, 야간 집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위원을 받아줬어요. 그 제가 기억하던 옛날에 그 박근혜 이명박 네, 그 촛불 집회. 촛불 집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정위원을 만들어줬어요. 그 결과 사실상 그 조항 자체가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거는 또 어떻게 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원 제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정위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받아줬어. 야, 지들 멋대로지, 어쨌든. 진짜 멋대로인데요?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헌재가 내리는 결정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헌재가 끼어든 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대법원이 헌재에 이렇게 프락치를 심지. 예, 네. 프락치면 예, 헌법재판소가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법관을 보내요. 이 파견 법관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뭐 하고 있나? 야 보고서 올려봐. 정보 보고해.
야, 그 원래부터 헌재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걸로도 안 되겠어. 이 헌재가 아무래도 말을 안 듣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는 이거 알아야지. 네. 네. 안국역 헌법재판소가 안국동에 있지 않습니까? 안국역 지하철역 앞에다가 광고판을 세우기로 합니다. 헌재를 비방하는.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 당시 헌재 대응 방법에 나와요. 와,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너 네. 사법농단 할 때 기자 안 하고 있었지? 그럼요. 네, 그렇지. 그때는 기자가 아니었죠. 그렇지. 봐준다, 내가. 자, 이론 들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권남용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예.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엔 좀 멀은데 근데 참 대법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참 유치찬란하지 않냐 이거? 굉장히 조금 어린 생각이. 그렇지. 나이가 뭐 한두 살이야. 내일 모레 여든이야. 내일 모레 여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안국역 앞에 헌재를 비방하는 뭐 광고판을 세워? 아이고 지사 빤스다 지사 빤스. 참. 그 당시에 그러면 함량 미달한 판사들에 대한 그러면 욕 같은 것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와. 우와지. 네. 우와.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대법원장. 야, 누가 임명했는 줄 아니? 그 예, 2메가바이트께서 하셨어요. 지금 입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설마 했던. 예, 설마 했던 그분입니다. 아.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대법원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고 뭐 하냐? 아유. 그러니까요. 그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잖아요. 대법원이라고 그렇지.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부의 코드를 맞춰왔다 그러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법농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애매해요. 직권남용이 안 돼. 그렇죠. 직권남용이 안 돼요. 이게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재판의 엄정성 이런 걸 재판의 독립 이런 걸 다 분명히 위반했어요. 헌법 위반인데 법률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얘기가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 라는 얘기 나온 건데. 그럼 만약에 탄핵을 하고 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됐다면 결과가 조금 또 달라졌을까요? 달랐겠죠. 예.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참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 소리야? 점점 원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쵸. 한정위헌 이러고 그러니까 아씨 짜증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자세히 따져보면 뭐냐면은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게 꼼수를 그것도 치사하고 더러운 꼼수를 써다가 딱 걸렸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을 할까 말까 고심 중인 사건 그것이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점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선거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무렵이 되면은 선거를 이틀 정도 앞두게 되겠죠. 어느 정도 여러분 다 마음에 이 뜻을 다 정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정했습니다. 네.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태형 기자는 아는 게 뭐야? 오늘 물어보신 것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어느 정도 알아요? 선거법은 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요거 돼요, 저거 돼요, 요거 안 돼요 물어보고 왔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가 아직까지 이렇게 취재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좀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걸 미리 알고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취재했구나? 네. 잘했어.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선거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선거법이란 뭐니? 그러니까 선거를 함에 있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딱 정해놓은 거죠. 사실은 근데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해도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자, 우리나라 국민이면 만 18세 이상은 모두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구나 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예. 할 수 없죠. 예. 대표적으로 누구? 우리 오늘 전광훈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분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못 합니다. 너무 하셨어요. 예. 너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걸려든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 걸려든 게 아니라 이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딱 걸린 겁니다. 황당한 건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이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전두환 욕을 그렇게 했다. 난 그때 안 잡혀갔는데 왜 나 전광훈 목사는 잡아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욕 제대로 안 했나 보지. 그 당시 욕 제대로 했으면 진짜 잡혀갔어. 아니 그 당시에는요. 중학교에도 쳐들어와가지고 검찰이 애 잡아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교에 네. 좀 이렇게 장난기가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낙서를 하다가 막 하다가 이제 애들끼리 낙서하다 보면 전두환 개새끼 뭐 이렇게 막 쓴 거야.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잡혀갈 뻔했잖아. 잡혀갈 뻔이 아니라 잡혀갔었지. 이게 그 사실은 옛날에 효자동 이발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나온 이발사. 게 이발사.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 그게 진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보면은 그 누가 이렇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을 욕했다. 그러면은 신고를 했었어요. 경찰이 쫓아오고 막 그랬어. 진짜 간첩이라고 상상도 안 그랬어. 됩니다. 응. 그러니까 뭐 전두환 욕했는데 안 잡아갔다. 그거는 욕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나 욕을 안 했거나야. 마음속으로 했거나. 마음속으로 했거나. 예. 네. 어쨌거나 이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게 하거나 또는 낙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 역시 선거운동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나는 누구 찍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야, 너 누구 찍어? 라고 한다든지 걔 찍지 마. 걔는 찍지 마. 부리는 누구 찍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임미리 교수가 올렸던 민주당만 빼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수준의 대화는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네. 니랑 내랑 하는 얘기는 선거운동이 아니야. 그럼요. 하지만 선거운동이 되려면 이것이 공표의 의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널리 알리려고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공공연하게 지지를 권유하거나 또는 그 지지를 못하게 권유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 된 거예요. 니랑 내랑 그쵸. 너 찍을 거네? 너 누구 찍을 거야? 네, 뭐 누구 찍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카메라를 통해서 가는 그렇죠. 거는 예, 너랑 나랑 얘기하면서 네. 너 비례는 어디 찍을 거야? 뭐 어디인가를 야, 내가 나한테 공천하려고 하는데 거길 찍어야지. 그렇지? 네, 언급을 그래야지.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대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어디 출마할 뻔했거든요. 여러분 대신 그걸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가 누구든 찍지 맙시다. 라고 한 거는 선거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쵸. 낙선운동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선관위 확인한 바로는 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그 허위 유포 같은 글을, 그러니까 적시된 허위 유포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바로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모든 말을 다 해도 돼. 지지를 해도 되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되고 낙선운동을 해도 되고 하는데 뭐만 한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그거는 척허동 갑니다. 적게는 벌금형, 많이 나오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요. 그렇죠. 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거운동 못해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죠. 바로 그거야. 정광훈 목사님.
네. 예.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네. 단순히 남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경우도 걸립니다. 그리고 좀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지역 선거 사무실 있잖아요. 그 지역 의원 사무실 거기에 이제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 뽑고 싶어, 나 어디 비례 뽑고 싶어라고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그건 선거 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건 선거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모든 선거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 특히 우리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받은 글이에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돌려봐요라고 하면서 아, 누구누구가 옛날에 봤더니 저기 여자가 몇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쵸. 차명진 후보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충격적이죠. 예, 정말 입에 상상하기도 싫어. 머릿속을 씻어버리고 싶어 진짜.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역시 다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를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활용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처벌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후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런 거는 불법입니다.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네, 대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입니다. 다만 그건 받을 수 있어요. 12시간씩 열심히 일했어. 배고파. 밥은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하고 가십시다. 그쵸. 예, 하고 가세요 하면서 옆에서 가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그런 것까지는 금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선거 비용으로 따로 처리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요.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문자나 전자우편, 뭐 SNS상에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설명하는 것 정도는 선거운동이 저쪽에 안 된다고 그렇죠. 아까 얘기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다. 공무원과 교사 등은 선거운동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SNS에 어떤 후보자의 글이나 이런 뭐 포스터를 공유하셔도 안 됩니다. 예, 좋아요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좋아요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 갖고요. 그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 정도는 이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근 직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잠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선거 운동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그렇죠.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엄격한 이 공무원의 이런 책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투표 권유예요. 자, 투표하십시오. 우리 모두 투표하십시다. 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투표 권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어깨띠라던가 이제 색상이 있는 네. 모자라던가 뭐 그런 걸 하신 분들이 예, 뭐 얼마 전에 그 화장지 회사에서 예, 아이고 무슨 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선거운동입니다. 그거 걸립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투표 권유 플랜카드를 분홍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투표는 한일전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죠. 네. 예, 안 됩니다. 네, 그거는 특정 정당을 이게 더 웃겨. 그니까요.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댔대.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 별명이 아베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거나 도대체 어느 정당이야 도대체 그러면? 아, 어느 정당이 연상되는 겁니까? 밖에 예. 나가면 바로 지금 연상이 됩니다. 벚꽃이 많이 펴져 있어갖고요. 사쿠라. 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안 된답니다. 특정 정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투표로 친일 청산 역시 안 된답니다. 역시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예, 누가 친일인가 보지 뭐. 아,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이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선관위한테 칭찬을 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지만 이거는 된답니다.
100년의 친일잔재 투표로 청산하자. 이거는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문구예요. 이거 투표 권유할 때 그냥 투표하자 이게 아니라 100년의 친일잔재 투표로 청산하자. 이러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적폐청산 이러면은 안 될까? 적폐가 또 연상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 네. 예, 적폐는 누굴까요? 적폐는 누구일까요? 예,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선관위에 적폐청산도 걸립니까? 라고. 네, 제가 한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 우리 다음번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인증샷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네. 인증샷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같은 그 뭐랄까 뭐 1, 2, 3 네, 이런 표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엄지척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30번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엄지척까지는 괜찮은데 우와 이러다가 그다음에 이거 이거구나. 네. 이거 했더니 아유 복잡하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요 정도는 이제 표시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엄지척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위기에 이 아슬아슬한 때에 거기에 표를 찍으면 어떡해!라고 했는데 네. 뭐 어때? 근데 그쵸. 이번에는 저는 딴 데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투표장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나와서. 그렇죠. 나와서. 네. 그 도장을 찍어서 올리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매표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옛날에 8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하러 가가지고 투표 용지만 살짝 갖고 나와요. 투표를 안 하고. 네. 가지고 나와. 그리고 투표하면은 그냥 다른 걸 집어넣고. 그래서 투표한 마다 이상한 게 하나씩 나왔어. 그리고 이거는 투표 용지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굴 딱 찍어놓고 다른 사람 오길 기다려. 잡아. 야,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집어넣고 네 투표 용지 갖고 와. 그럼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그럼 이 사람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투표 용지 받아가지고 투표하는 척하고 이걸 싹 집어넣고 그 백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찍어가지고 또 가져가요. 남줘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가 이거 너 몇 번 찍으면 내가 돈 줄게. 어떻게 하러 근데 찍었다고 그러면. 그렇죠. 네, 사진을 찍어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증샷을 가지고 오면은 돈을 줬다 그럽니다. 자, 이런 행위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 실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 신세망치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투표 용지를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뭐 아까 얘기도 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힘들어. 왜 이렇게 많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이거 아니면은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데 다 되는데 네. 군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즘 네. 옛날에는 군인들이 뭐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이 군에 보급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지금 군에서 지금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자, 국군 장병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전역하고 하세요. 부디 저희 방송을 보고 가졌던 마음을 버려주시길. 뭐 요즘 보니까 하객진 네. 군대에서도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예, 역시 대한민국 군인들은 깨어있는 군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합니다. 그래도 요즘 댓글들 보니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EJ에서보다 여기서 잘한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현 기자 EJ에서 완전히 꼬다는 보리 짬이었어요. 우리 이동영 작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냥 데리고 가라! 이러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여기 와서는 정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요. 중요한 이유는 이번 선거가
우리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가 10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이번 선거만큼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대한민국은 또 앞으로 이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코로나19가 다시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두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방송이 끝나면 생각나네요. 저 박근혜 찍은 친구랑 싸웠었는데.